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2페이지죠. 자, 지난 시간에 이 부동산 개념 한 거 기억하시나요? 개념, 법률, 경제, 기술 세 가지로 기술적 개념 4가지, 경제적 개념 5가지로 분류하는 거 잊지 마시고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에서 독립된 거로 간주되는 건물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해 주시고, 광해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이라는 건 특수한 동산인데 걔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용어 정리 정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근래 5년 사이에서는 얘들의 출제 빈도가 조금 있었던 편이고요. 그죠? 근데 이 부동산 분류를 나누게 되면 토지의 분류를 이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이제 교과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요. 일단 법령에 의해서 이제 구별이 되죠. 거기 보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시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을 때요. 한번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된 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조건 정도는 이제 구별하는 게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23페이지 가보시면 하단에 양가로 2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공시법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토지의 지목을 28개의 지목으로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근데 요 지목에 관한 부분도 최근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좀 된 거죠. 좀 오래전에 지목으도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목에 대한 이 부호가 24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까지 쭉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출제가 된 선례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요 중에 최근에 언급이 됐던 거는요. 18번에 국어하고요. 19번에 유지 정도가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면 되는 게요. 국어라는 게 있고 유지가 있을 때 여기는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고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연못 저수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국어하고 유지를 놓고 보면은 제목만 갖고는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 활용을 했던 선례가 있으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한번 활용이 된 건데 25번을 가게 되면요. 종교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사찰 용지라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절에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찰 용지가 표현상 마음에 드실지 몰라도 종교 용지로 명시한다는 거,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 주로 인용이 되는 거는요. 거기 27페이지 박스 밑에 가면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 시험에는 이 토지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배우실 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언급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대지인데 여기서의 대지라는 거는 지목 부호상 우리가 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의해서 여기 지목상의 부호가 대인 요 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게 터대자라고 그래 갖고요.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지목의 부호상 대라고 우리가 명시하고요. 다만 이제 건축법상의 대지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뭐 종교용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은 건축법상에서는 다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다 대지라고 표현하니까
여기 지목부호상 대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틀리다라는 거. 예,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건축법상 대지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택지가 있어요. 택지는 뒤에 28페이지 상단에 있죠. 예. 거기 보면은 굵은 글씨로 명시가 되어 있죠. 주거, 상업, 공업용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하고요, 상가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장까지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대지, 여기 있는 지목상이 보인 대보다는 택지가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이 택지라는 건요, 대지 조성공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우리가 부지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부지라는 거는요, 이런 식의 건축 용지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건축 용지에다가 플러스해서 도로라든가 철도 용지 있죠. 예, 그런 용도에도 제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를 바닥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셋 중에 제일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게 부지다. 그래서 우리가 등호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제일 넓은 의미다? 부지가.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부지도 인용이 된 적도 있고요, 택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가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예, 후보지하고 뭐가 있냐면 이행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왜 색깔을 달리 해드리냐면요, 오지선다를 구성을 할 때 예,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 쪽에서, 필지 아니면 획지. 예, 요게 전통적으로 차지하는 용어고요. 나머지 세 개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근래는 많이 나온 게 이제 포락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그러면 후보지라는 것은요, 얘는 용도 지역 간에 예, 용도 전환 중인 토지 있죠. 예, 그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러고요. 이행지라는 거는 용도 지역 내에서, 그쵸? 세분화된 지역 간에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예, 그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중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영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ing를 얘기를 해요. 진행 중이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이 완료된 애들을 후보지라고 하지는 않고 진행 중인 애들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토지의 용도 지역을 나누면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으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시면, 자, 농사를 짓거나 나무가 들어서 있는 곳에서는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죠. 예, 그런 상태의 토지를 빅택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대지조성공사가 안 끝나 있고 형질 변경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럴 때 이런 상태의 토지에서 택지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변화가 발생한 애들을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래요. 후보지. 예. 그런데 택지 지역 안에 가게 되면요, 주거, 상업,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공장 용지인데 공장이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가동률이 점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이거는 택지 지역 내에 세분화된 용도 간에 용도가 변경이 되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됐던 거는, 자, 농지 지역이 전답 과손으로 돼 있을 때 밭이 논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가면 이행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물론 밭이 상업이라 공업용지로 바뀔 수도 있죠. 지역 간에 전환이 되면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틀까지는 아직은 안 물어봤고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개념만. 그래서 여기에 용재림이라는 것은요, 예, 가구를 생산하기 위한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신탄림은 연료림이라고도 그래서 땔감용 나무를 조성한 곳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하고 이행지 개념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옆에 29일 상단에 가면
필지하고 획지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요 필지 개념은요. 요거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있죠. 예, 그거를 구분하게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권리관계를 구분하게 한 것을 우리가 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의 등기 단위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필지라는 거. 그래서 시험상에서는요, 이걸 이제 표현상에서 많이 쓰더라. 그러면 이런 거죠. 일단은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이게 한 사람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소유의 토지 관계가 있으면 소유 관계가 미치는 범위를 구별을 해줘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선을 나눠서 구분하는 개념이 필지예요. 근데 이 획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예, 요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이 토지의 가격 수준을 구분하게 한 개념이 우리가 획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단의 토지 뭐 일단지라고 그래서 공법에서 나오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예, 개론상에서는 거의 활용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그 여기도 일단에 이런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업이나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토지들의 뭐가 틀리냐면 가격 수준이 틀리겠죠. 그래서 그 가격 수준을 구분하게 한 개념이 바로 획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열전에서는 필지는 요거 자체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바꿔주는 게 이거예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도 획지가 등기 단위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들어오니까 개념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박스 밑에 가면요. 나지하고 건부지 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의 건부지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게 강의 들으시다 보면은 시간이 또 중요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오전에 들을 수도 있고 오후에 들을 수도 있고 저녁에 들을 수도 있고 새벽에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데 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확보하실 때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사람마다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래 얼핏 보다 보니까 어떤 양반은 매일 4시에 이게 기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본인이 활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 다 예,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나가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이렇게 어울려 있다 보면은 공부할 시간을 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예, 아침 그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저녁에 그냥 다들 일찍 재우고 뿅망치로 땅땅땅 해서 다 재우고 예,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거나 어쨌든 본인만의 그날에 공부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내용에서 용어를 한번 들으시고 정리가 안 되면 2번, 3번 정도까지만 반복해서 보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건부지라는 건요. 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건부지. 나지는요.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랬을 때 요 나지의 정의는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요, 이 나지 상태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밑줄 쳐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디귿에 가면 나지와 건부지의 비교를 볼 때 시장성 유무를 갖고 판단하면요,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시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거는 예,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지가 더 낫다라고 봐요. 왜 그러면 나지가 더 시장성이 좋으냐면요. 나지는 이걸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이용을? 최이호 이용을. 기존에 왜냐면 건축물이 있게 되면요.
얘를 철거를 해야만 다른 용도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나지 상태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기존에 건축물이 있을 때요. 이 토지도 10억짜리고 아무것도 없는 토지도 10억짜리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기서 빼달라고 그럴 거예요. 뭐를? 철거비를. 그러면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면서 나타날 때가 건부감가라고 하더라. 예, 그런 용어까지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된 거니까 용어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30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예, 지문 5번에 법지하고 빈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이 법지하고 이 빈지가 있을 때, 예, 여기 있는 이제 법지는요, 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인정이 되죠. 예, 인정이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은, 예,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를 우리가 법지, 빈지는 바닷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가 썰물인 상태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밀물일 상태일 때, 자, 썰물 상태에서는 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때 이렇게 등장하는 토지는 우리가 간석지라고 그래서요. 이건 개펄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밀물인 상태에서 여기를 만조 수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적법상에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를 나타내는 요 지점이 있죠. 여기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는 개인 소유권은 인정을 안 해주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 해수욕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은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지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렇게 경사진면까지 포함해서 매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경사진면이 있으면 이게 붕괴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석축이나 옹벽을 이렇게 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소유권의 경계 측량을 실시하면은 이 범주까지는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요. 이 경사진면 있죠? 이거를 법지 또는 법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를 얘기하더라. 근데 근래에 보면요. 빈지 있죠? 예, 얘를 제목에서 활용을 해요. 뭐 퍼락지하고 빈지를 바꿔주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용어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맹지하고 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자는요. 이게 자로 대자예요. 그래서 이 맹지의 개념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도로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통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라고 하는 애는요. 이렇게 도로가 있게 되면요.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자, A지가 있고 B지가 있으면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를 갖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아무래도 활용성은 대지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실무적으로 보면요.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는 갖고 있어도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을 하게 되면 평가사는 그냥 맹지로 취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맹지하고 대지가 있으면 어떤 걸 여러분 시험 지문에 쓰냐면 예를 들어 써요. 맹지를. 예, 그 얘기는요. 자, 오지선다를 주게 되면요. 오지선다의 용어를 이걸 판단할 때 지문 하나하나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통상 한 3개 지문은 읽으면서 맞다 아니야 바로바로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맹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바로 아 이게 맹지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맹지를 더 많이 인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요. 휴한지하고 유휴지라고 있죠. 예, 요거는 우리가 입문할 때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에 요 휴자라는 게 이게 실휴자라는 얘기죠. 이 실휴자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가을에 추석 끝나고 농지 쉬게 해두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요. 뒤로 빠져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지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요.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용적률을 60% 주면은 60평방미터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되는 땅이에요. 이걸 공제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소방법이라든가 일조권 관계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비워둬야 되는 땅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 소지가 있을 때요. 예, 그 소자가 hil소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또 답으로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게 휴안지, 공지, 맹지 이런 거와 다르게 제목을 보고 무슨 말이다라는 걸 판단하기 힘들 때 그걸 출제자들이 선호하니까 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선화지라고 있죠. 10번에. 그러면 제목을 보다시피 선 아래에 있는 토지예요. 그죠? 고압선 아래에 위치한 토지를 우리가 선화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래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온 애가 얘예요. 포락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소지도 마찬가지고 포락지도 마찬가지고 제목만 놓고는 구별하기 어려운 애. 그러니까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원래 논이었어요. 자, 논이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갖고 논의 일부가 이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요, 올바른 거 고르라 그럴 때 얘를 답으로 유도했어요. 포락지를. 그래서 포락지 용어는 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계지라고 그랬을 때요. 한계지 보시면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택지라는 게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을 들어설 게 할 수 있는 토지인데 그 경계로면 더 이상 그런 애들이 보이지 않는 애들을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형 토지를 쓸 수 있는 어떤 한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치한 토지를 한계지라고 그런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지 용어는 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두 번째가 이제 주택의 분류죠. 예, 주택의 분류를 가게 되면요. 먼저 이 건축법에 의해서 예, 단독주택하고요.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예, 그 다음에 공간,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있고요. 예, 연립 있고, 예, 그 다음에 다세대, 예, 그 다음에 기숙사.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입문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중은 이제 고시텔,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가구는 이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동네 가게 되면요. 그 주택이 여러 채 살 수 있게끔 한 3층 정도 이렇게 3개층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 출입구 따로따로 있고, 이게 무슨 뭐 공동주택 아닌가? 근데 나중에 등기부 띄워보면 단독주택. 또 계약서 쓰면 단독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원룸 주택 얘기하죠. 여기 있는 이제 다세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별 기준은요. 얘하고 이렇게 묶으면 대학교 이름 나오니까 그거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경우죠. 예,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셔서 32페이지가 보면요. 거기 주택법상 이 주택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뭐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준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이 정도는 용어적인 부분에서만 예, 정리해 두시면, 그러니까 얘가 준주택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게 지어진 애인데, 얘가 주거 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까 준주택이라는 명칭을 써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준주택이라는 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준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요, 이 주택도시기금 있죠. 예,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이 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까지는 시험에 인용이 된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을 때요, 예, 얘도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한도를 정해놓고 그거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근데 얘는 이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얘는 제외가 되는 애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예외 대상이 된다. 이게 답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두 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모까지도 명시를 했을 때 그래서 얘하고 제목을 바꿔서 나왔던 선례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상에서는 얘네 둘 정도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예, 정리를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하고 분류를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9페이지를 가면 부동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성하고 속성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